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수많은 시민사회계 또는 저랑 같이 했던 동지들도 현실 정치를 이유로해서 이 길은 너무나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큰 당 가서 권력 자원을 가지고 우리 뜻을 펼치겠다 그랬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생존하는데 급급했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민주당을 가서 하면 개인 심상정 정치적 전망은 여러 가지로 모색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생존하기 급급할 것 같아요. 심상정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실제로 정치를 바꾸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치로 변화 그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민주당 안에서가 아니라 어렵지만 새롭게 길을 열고 그 길을 개척해가는 그 힘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이 길로서 뚜렷해질 때 대한민국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여러분들 보시면서 안타까우시죠? 참 안타까워요. 남북관계는 확신을 갖고 대통령이 처음부터까지 핸들링을 하고 됐어요. 북미관계나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저는 대통령이 이 남북관계를 핸들링하고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100점, 120점 드리고 싶어요. 밤잠 못 자시면서 고민하는 것도 다 읽혀요. 어차피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길은 불굴의 투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해보시고 과거에 해보셨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지금 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조건 없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 민생 분야를 보면은 안타까워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당대표 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표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그분의 성향도 잘 알아요. 당신이 공약으로 내고 약속한 만큼은 철저히 하고 싶으실 거예요.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경제 민생 분야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재위를 해서 경제 주체들을 이렇게 기재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점검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경제 패러다임도 전환해야 되고 뭔가 이제는 성장 제일주의를 치닫아서 우리가 세계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10권이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만큼 속도전으로 나간 만큼 그림자도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지만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미국하고 우리 우리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기는 우습게 알지만 여기 우리 아버님도 계신데 아버님 세대 그 다음에 저희 세대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아이들 것까지 다 미리 가물해서 다 써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지고 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부동산에서 제 집도 한 1억 5천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을 하면은 1억 5천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월급장이들이? 결국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집 한 채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땡겼은 게 결국은 누구한테 다 부담이 가냐? 근데 자식 세대한테 부담이 가서 최소한 전세권이라도 마련해야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혼도 지금 늦어지고 첫 아이 낳는 연령이 30살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통계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1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이 재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100년 후, 1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인구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냐? 아니죠. 지난 10년 동안에 무려 100조를 쏟아부었어요.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도 좋아지고 애들 돈도 내주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결혼을 그나마 한 사람들은 출산율이 높아졌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왜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냐? 결혼을 못하는 젊은 층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혼 격차가 지금 말도 못하게 커지고 있어요. 집에서 진짜 부모님들이 전세라도 하나 얻어주고 이렇게 집이라도 한 채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결혼하고,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대학까지 뭐 나오든 고등학교까지 나오든 내 힘, 그러니까 일단 내 힘으로 이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청춘 남녀들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유증도 크단 말이에요. 빈부격차가 커지고. 빈부격차만 큰 게 아니라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격차가 무진장 크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보도 나갔죠?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가지고 죽겠다 이랬는데 기업의 수익률은 사상 최고를 냈어요. 37%. 근데 그것도 따져보면 어떤 사람들이 냈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낸 거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렵고 자영업자는 어렵고.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거죠. 최저임금 제도는 아무리 자유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그래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기업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을 해서 생존은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야 된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을 왜 말이야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냐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냐 하면서 왜 그거를 정치권이 나서서 정하냐? 그거는 기업에서 정하게 놔둬야지.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진짜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요만큼도 없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암만 자유경쟁 시장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다. 이게 헌법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요, 기업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최소한 헌법이 정하는, 법이 정하는 이 일을 해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최저임금도 지불 능력을 갖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돼야 된다. 그게 유럽의 기업관이에요. 우리가 기업에 왜 지원을 합니까? 세금 내서 왜 기업에 세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나가실 때 기업들 데려나가서 세일을 하고 합니까?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양질의 책임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그게 적어도 최저임금은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관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하니까 중소기업 뭐 죽겠다. 영세 자영업자 죽겠다. 진짜 죽겠어요. 진짜 어렵단 말이야. 가뜩이나 어려운데 임금까지 올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서 경제민주화 조치를 강력하게 병행해야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거고 우리도 공약으로 낸 거랍니다. 근데 중소기업주들 만나보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는 게 문제다. 지금은 뭐냐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하청 계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초만 되면 난리예요, 중소기업들이. 작년에 이 중소기업이 한 100억을 벌었어, 순이익. 원청에서 볼 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먹고 살 만큼만 남겨두고 한 10억만 남겨두고 나머지 90억은 어떻게 해요? 다 회수해요. 어떤 방법으로? 단가를 후려치는 거죠. 나쁜 단가를. 그래서 최저임금 유지 정도 할 수 있을 만큼만 남겨두고 다 누가 뺏어가요? 원청에서 싹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하면 중소기업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최저임금 인상하지 말아라. 그게 해법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니들이 문재인 정부 니들이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지금 기업 다 죽게 생기고 자영업
어떠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는 더 힘들죠. 근데 왜 힘드냐 자영업자가. 최저임금만 인상 안 하고 그러면 자영업자 돈 벌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편의점이 아파트 정문 앞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뒷문, 옆문에 다 있어요. 편의점. 네? 한 아파트 주변에도 편의점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 정책을 하면서 편의점 간에 거리 기준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다른 편의점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의점 본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편의점을 무조건 그러면 뭐예요? 보증금도 받고 그 편의점이 망하고 안 망하고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출이 보장이 안 되는 데다가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럼 이게 전체적인 우리 경제 상황이에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거리를 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정의당의 입장이 같았어요. 지금 소득주 성장이나 공정경제나 혁신성장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최저임금이 워낙에 빈부격차가 크니까 우리 아이들 말이지 부모님들이 모든 거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어쨌든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다 졸업시켜놨는데 세계에서 최고 학력을 가진 우리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알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최저임금도 올리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이게 사회가 순환도 되고 이제 경제도 돌아가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최저임금은 밑바닥은 아니 뭐 격차를 해소하는 건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천정은 낮추고 바닥은 올리고 그게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가 했던 이른바 뉴딜 정책이죠. 대압착 정책. 그래서 뉴딜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야근업법이라고 해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법안을 전폭적으로 강화한 거예요. 그리고 독점을 방지하고 그게 뉴딜 시대의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강력한 시행이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최저임금을 더 내려야 되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 최저임금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 힘든 거는 누구하고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 원청, 본사하고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원청이 매년 초에 단가 작년에 그 대차 대조표 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우리 할증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네? 단가 후려쳐. 이만큼을 후려쳐. 이거 못하게 하고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된 분량만큼은 어디서 해결하도록 한다? 단가에서 오히려 플러스해서 원청으로부터 보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영역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영역이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복잡. 작년만 하더라도 37%가 지금 기업이 아주 사상 최대 흑자를 이뤘거든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영업자들이 최소한 편의점 하나를 만들면 최소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리 규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일본은 최소 소득 보장 제도가 있어요. 자영업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 소득 보장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점포를 열면 편의점 하나 열면 최소한 460만 원은 보장해 줄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의점을 하나 열었는데 460만 원이 보전이 안 되면 누가 물어줘요? 본사에서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본사가 알아서 출점을 제한하는 거죠. 저기 너무 밀집돼서 쟤들이 460만 원 소득을 보장 못하면 내가 물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 예. 거기다가는 더 이상 출점을 안 시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예? 그렇게 해서 본사나 원청이 하청이나 자영업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또는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가치에서 최고 수익을 누리는 이런 구조를 계속 가져가면 대한민국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소득주도농장 공정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영업자들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출정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병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원화청 불공정거래 근절시키고 일방적으로 단가우려치기 못하게 한다든지 최소한 임금 인상분은 원청의 하도급 대장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병행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노동자나 그 위에 계층에 있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대기업이 몽창 가져가는 것을 좀 분배를 나누어서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최저임금은 호기롭게 올리긴 올렸어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올리는 것 말고 이것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대기업들과 본사들과의 관계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왜? 네? 재벌들이 우리 사회에 슈퍼 가리기 때문에 네? 이 정부도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니까 누구한테 다 책임이 가요? 정부한테 책임이 가 대통령 지지율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획재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분들은 늘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을 재벌들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이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재벌의 기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뭔가 자기들 걸 좀 더 내놔라 에? 중소기업 좀 살리게 내놔라 또 노동자 살리게 내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투자를 안 한다든지 무슨 자본 파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자본 파업이 될 수가 없어요. 돈 되는 데면 무조건 가지고 안 갑니까? 그런 식의 신용을 하면서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종합부동산세에 올리는 안 그것도 참기고 버티고 해서 거의 의미 없는 안을 정부가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무슨 세금 폭탄 맞는 것처럼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종부세를 내는 대상은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종부세 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손 들어보세요. 전주 시내에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한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이 무슨 망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전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 폭탄까지 맞는 것처럼 이렇게 떠든단 말이에요. 왜요? 그 2%가 대한민국의 언론이고 뭐고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면 그냥 시민들은 다 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 부자 증세를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전화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냐? 사회주의 국가에는 그런 세금이 없습니다. 전화를. 그러면 이게 말이야 서민들 다 먹고 몇 평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강북에 25평에 사는데 선생님은 부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세금 폭탄만 나오면 세금 낼 능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막 흥분한단 말이에요. 그 편승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2%가 모든 언론을 장악해가면서 그렇게 가서 흔들어대니까 정부가 그냥 혼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재계 입맞추기 위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탄력근로시간제는 또 뭐냐? 탄력근로시간 오해를 하는데 탄력근로시간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탄력근로시간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탄력근로시간제는 지금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현재 법에. 네? 그런데 40시간에 52시간, 주 52시간만 꼭 해라. 그것이 언제 통과되냐면 2006년도에 통과된 법이에요. 2006년도에 우리가 뭐 과로사회를 탈출하자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억지로 노동시간 단축법은 통과시켰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법이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안 지켜진 거죠. 그리고 일주일은 5일까지 주 40시간 50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까지는 5일까지만 적용되는 거고 주말은
해당 사항 없다 해서 주말에 일을 막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68시간제를 법은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68시간을 계속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겁니다. 왜? 재계가 반발하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있는 법을 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과거처럼 운영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거예요. OECD 34개국 평균보다 360시간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 완전 과로 사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죠.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면서 이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과로 사회를 탈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2월 28일 날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이미 사회적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게 뭐냐면은 재계에서 뭐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기로 했는데 올 7월부터 300인 이상은 적용을 하고 주 52시간을 그 다음에 20년도부터 300인에서 50인까지 적용하고 50인 이하는 22년도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20년부터 그런데 또 재계가 난리를 치니까 올해 말까지는 페널티를 안 줄게 법을 안 지켜도 벌을 안 줄게 그래서 사실상 300인 이상 대기업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력식 근로시간제 아니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정했지만 아직 대기업부터 어디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기로 해놓고 그러면은 또 노동시간이 이렇게 단축하면은 재계가 그 부담이 크다고 하니까 그럼 탄력 근로시간제를 확대해달라 이렇게 재계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대기업은 문제가 없으니까 20년도에 중소기업들이 시작이 되니까 1년 시행을 해보고 22년 초까지 탄력근로시간제를 지금 3개월인데 이걸 더 확대할지 말지를 방안을 마련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된 겁니다. 2월 달에.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숫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경제 지표가 안 나온다고 난리가 나니까 재계에서 이번에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탄력근로시간제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난 2월 달에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연내에 6개월 또는 1년 동안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 사회적 합의를 누가 깬 겁니까? 이건? 네? 정부가 깬 거죠. 제가 요즘 정기특위위원장에서 입이 벙어리가 돼서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정부가 깬 거예요. 2월 28일 날 노동시간 단축법을 통과시키면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을 재계가 요구해서 그때 노사정에서 의견도 모으고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노동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탄력근로제 시간을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시행해가지고 22년도에 안을 내는 걸로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흔들리다 보니까 재계가 밀어붙여가지고 올해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실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더러 사회적 합의를 어겼다 이야기하는데 민주노총이 다 잘하는 거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 구석이 많고 정치적으로 미숙해요. 근데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을 계속 했잖아요. 1월 달에 출발할 때 참석을 해서 그때 5월까지 참석을 했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해서 왜 날치기 통과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거기도 노사정 합의를 할 때 통상임금 정도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자 이렇게 대략 합의가 됐었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새벽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양대 노총이 반발을 해가지고 다 이제 뛰쳐나간 상태에서 한국노총은 들어오고 민주노총은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대연대회였는데 무산이 돼버린 거죠. 내년 1월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하냐면 11월 말까지 20일까지 경산호위 노사정에서 합의를 하면 존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국회가 알아서 하겠다.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여당 지도부한테 그랬어요. 무슨 사회적 합의를 떡 온 김에 제사 지내듯 될 사회적 합의면은 그게 왜 그렇게 안 됐겠냐. 여야가 당리당략 하나 부딪히면은 국회를 다 올스톱 시키고 말이야. 1년 12달 열지도 않으면서 노사가 자기 이해관계가 그렇게 첨예한데 열흘 만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합의를 볼 것 같으면 사회적 합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없지.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정부가 정말 앞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마음먹으면 사회적 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엊그저께 아마 TV 보셨죠? 그 삼성 백혈병 합의한 거 보셨죠? 그거 14년도에 제가 제안을 한 거를 삼성이 받은 거예요. 삼성이 왜 심상정이 중재 제안하는 걸 받았겠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삼성 백혈병 해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만약에 채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죠. 그런데 이건 백혈병 문제는 정말 이건 사회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0여 명 이상이 우리 꽃다운 딸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촉구 결의안에 사인해달라고 하면 그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해결해야 돼. 내가 삼성한테 이야기할게.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게.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이거 사인해드릴게. 이렇게 됐어요. 삼성이 파악해보니까 심상정이 낸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것 같아요. 응? 국회에서. 국회 싹 다 정리해놨는데 이제 삼성 얘기 안 나온다고 정리해놨는데 심상정이 낙선했다가 이번에 19대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삼성 문제를 꺼냈는데 그게 만약에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재 제안한 걸 삼성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4년 동안 논의 끝에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도 좀 치시고 이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민주노총을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해야지 사실은 이거는 재계 압박에 재계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22년도에 하기로 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갖다가 사회적 합의를 깨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들이밀었으면은 오히려 정부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막 몰아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광주형 일자리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봐요.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어쨌든 이해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조정해서 참여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 원래 합의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원청 원활청 불공정거래도 잘 시정하고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도 보장하고 이런 원칙이 합의가 됐는데 그 내용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노총에 내가 물어보니까 불참의 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업 쪽에서는 지키고 민주노총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저희 못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뭐 거기다가 뭐 노조하고 노동조합은 다르다는 등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덧내버려가지고 뭐 제대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하기 어렵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 민생은 대통령께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경제는 당신이 직접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엄청 저는 답답하시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이 경제 실행 주체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경부 기재부 같은 경우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호통도 쳤지만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경제 주체마다 얼마나 이해관계가 다릅니까? 반발적인 개혁을 한다고 말이 쉽지. 개혁이 다 나 빼고 개혁 아니에요. 응? 다 나 빼고 너만 개혁이에요. 그럼 성공해야 안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개혁을 하면은 그 개혁으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종합적인 밀도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잘 핸들링을 해서 정책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플랜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소득주도 그냥 걸개 그림만 걸어놨지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패키지나 그런 정책이나 그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도 관리해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전략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경제 주체는 예전에 해왔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최저임금이란 몇 가지만 이렇게 그냥 단품으로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것도 이제 제가 기재부 하면서 정무위 하면서 그걸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회계 조작이다. 너무나 빤한 건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그런 정도의 무모한 불법 회계 조작을 방조하고 서포트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려고? 무슨 공정경제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제기를 했어요. 금감위원장이고 뭐고 다 결사적으로 항전했잖아요. 그러다가 된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그룹 노사 전략 문건도 제가 폭로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 다스는 누구 거냐 할 때 그 압수수색하다가 발견된 거잖아요. 제가 삼성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삼성이 경제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말하자면 정부의 어떤 법과 제도 집행을 흔들어가지고 그 법 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제가 삼성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삼성이라도 헌법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경제민주화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4억 5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요. 삼성이 되면 지금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 걱정할지 모르지만 이재용 씨 구속됐을 때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제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 환영했어요. 왜 환영했냐? 드디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불투명한 재벌 구조가 개혁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외 나가면은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 그게 다 이 재벌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 증권이 평가절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벌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 되겠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다 평가를 했는데 금방 나왔지만은 이재용 씨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장 경제라도 민주주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1인 2표예요. 이재용 씨라고 1000만 표 갖고 무슨 우리 심상정이라고 10표 갖고 누구 어디 비정규 노동자라고 한 표 갖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1인 1표 받는 거예요. 암만 돈 많은 사람이 시장에서 주무른다 하더라도 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균형을 이뤄야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경제민주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재벌들을 잡두리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 첫째로는 이 경제 개혁을 핸들링할 경제 주체들이 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고 뭐고 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방향으로 모든 걸 구상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것을 집행했던 경험을 갖는 경제 플레이어들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경제 민주화나 소득주도 성장은 어디 논리입니까 이게? 우리 진보 쪽의 논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 보면 이건 우리 거니까 처음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이 경제 민주화를 하고 또 여러 이해 갈등 당사자들을 조정해 가면서 할 것인가 이런 구상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5석의 우리 정의당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경제 운영 능력은 더 엉망이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의 거 빌려다가 갖다가 걸게 그러면 걸어놨는데 대통령은 그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밑에 경제 주체들은 경제 정책을 핸들링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제사령탑을 교체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씨 했던 경제 정책 기조로 그대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물론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재벌 대기업의 영향력 하에서 경제 정책이 운영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획일돼 버렸다. 그게 지금 현재 정책.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까 심상정 정치, 우리 정의당 정치할 때 늘 따라붙어. 그런데 되겠어?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엄청난 기득권의 힘을 어떻게 통제할 건데? 그럼 그걸 하려면 너무나 고달퍼. 근데 그거 되겠어? 이런 얘기. 선거리 없다는 얘기.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면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누군가는 길을 내야 되고, 거기서 힘을 만들어야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정치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경제민주화 복지 이야기 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했을 때는 복지란 말, 복지국가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복지 이야기하면 유럽의 복지병을 걱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동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돼야 된다, 복지가 돼야 된다는 거는 보수도 부정하지 않아요. 박근혜 씨가 당선될 때 우리 정의당 공약 가지고 당선된 거예요. 네? 복지국가. 생애 주기별 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인수위 단계에서 다 도루묵대 버렸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진짜 주인이 가짜들이 이걸 남의 공약을 갖다 빌려다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이제는 됐단 말이에요. 우리 정의당이 진보정당이 바깥에서 니들 무슨 관념적이다, 급진적이다 이런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일관되게 이런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앞당겨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가 별로 안 되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가야 되고, 대통령이 암만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뭐가 뒷받침돼야 됩니까?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고,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국회가 뒷받침돼야 되죠. 암만 공약을 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국회가 뒷받침이 안 되고 국민들도 그 2%가 흔들어 대는데 여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길을 뚜렷하게 내고 이 길에 동참하는 사람이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그 힘을 가지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심상정이 그런데 되겠어. 큰 당 가서 하지. 그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개척하는 것은 마이너리티로 소수당의 운명을 감수하면서 예인선 역할, 등대 역할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내고 우리 국민들 다수가 이 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시작하고 내고 많은 국민들이 이 길을 같이 가서 함께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심상정이 대통령 가장 빨리 되는 방법, 그것만 생각했으면 제가 일찍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뜻하는 이런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런 가치와 비전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에 실려서 대통령이 돼야 그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데 가가지고 힘만 빌려가지고 대통령 되면 돼요? 안 돼요?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선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거 정당은 정권을 잡아서 그걸 선용해가지고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거니까
후보를 내야죠, 선거 때. 안 내면 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후보를 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패배감이 지배했어요, 우리 당에. 그렇지 않겠어요? 정권 교체 열망이 워낙에 크고 촛불까지 들어서 정권을 바꿨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어? 단일화 압박이 크지 않겠어? 설사 완주한들 무슨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겠어? 이게 당내의 지배적인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후보를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작은 정당에서 선거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그렇게 좀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대표였는데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선거대책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뭐고 몇 퍼센트 목표, 몇몇 지지 목표 이런 게 이제 다 나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숫자는 이번엔 내놓지 마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 가지만 가지고 치를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당의 우리 정의당의 당대표인 저와 우리 정의당의 당직자들, 정의당 당원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진보정당의 거듭된 실패로 통합진보당 실패하고 나서 처음 정치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어쨌든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편을 모아가지고 정의당을 얼기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작년에 4년차, 5년차, 갑자기 헷갈리네. 4년차 되던 해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의당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의당 뭐 계속 독자 정당으로 가겠어?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 다음 선거 되면 없어지지 않겠어? 이런 생존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 국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제가 또 물었어요. 우리 당원들도 이 당의 주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당을 누가 표를 주고 누가 후원금을 주고 하겠느냐.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정의당 그 자체를 검증하는 선거가 합니다. 이번 대선은 What is the Justice Party? 정의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당의 비전은 뭐고 정의당의 미래는 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선거를 하겠다. 그 국민들에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늘 자기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마이크가 작다. 교섭단체 큰 당들은 매 뉴스 시간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다 실어준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또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종편 메뚜기 뭐 그런 표현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거의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차이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옳은 일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홍보가 안 돼서 우리는 국민들이 안 알아주는 거다 이런 합리화를 했어요. 지금 어쨌든 대선 공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동일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마이크가 보장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한번 우리 정의당이 뭔지 이야기해보고 국민들 평가를 받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돈도 없지만 돈도 쓰지 마라. 유급선거운동은 한 명도 없이. 그 다음에 광역시도에 차 한 대씩 이렇게 사주고 빌려주고 선거를 치렀어요. 그랬는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유세장에 나가려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왜냐면 유세장 뭐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유세장이라는 데가 다 유급 선거운동원들 뭐 대통령 후보 나오면 전북 다 때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몇천 명씩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당원들은 다 일하고 아침에 캠페인만 하고 그러는데 가면 유세장에 나가면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유세도 하고 언론도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초장부터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 그냥 가슴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목으로 싹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골목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 사람들 웬일이지? 나보러 왔나? 설마. 그러고 가보니까 진짜 심상정 유세를 들어왔더라고요. 특히 젊은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도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우리 전주에서도 많이들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그날 온 분들 이렇게 눈을 맞춰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문펜처럼 문재인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기보다 자기 삶이 고단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제 유세 마치고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니까 손을 탁 치더니 제 목을 확 휘어가면 그러면서 막 흐느끼고 자기 어려운 사정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제일 부러운 게 심상정의 허구 유세라고. 근데 그거 기획해서 한 게 아니에요. 기획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친구들을 꼭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다독여주고. 근데 작년 선거 대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지율은 비록 낮게 나왔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심상정, 정치인 심상정, 그리고 우리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이토록 극명하게 확인해 준 적은 없었어요. 제가 전국의 유세장을 다니면서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풍찬노숙하면서 비주류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물론 우리 소신을 갖고 이 길이 우리 진정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길이고 정치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한 번도 검증이 속 시원하게 되지는 못했다. 근데 작년 대선하면서 바로 이 길이구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 그 존재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해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정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선거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전까지는 정의당의 생존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대선 이후는 정의당이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의당 같은 당이 좀 힘을 가지면 한국 정치가 좀 좋아지겠다. 설사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정의당은 좀 크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의 성장과 발전을 촉구하는 격려와 채찍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정의당이 내세우는 정책과 비전과 가치와 함께 성장하는 정당입니다. 함께.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생각이나 또 정책들을 계속 재점검하고 보다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같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군소정당이 우리 정의당의 숙명인가? 2020년에 군소정당의 숙명은 끝낼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3선 의원입니다. 3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4년 동안 국회에서 하면서 제가 뭐 등수 매기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4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얻은 별명이 1등 국회의원이에요. 그때는 300명 의원 중에 3분의 2가 초선이었어요. 여러분들 정치가 지금 나쁜 게 저 사람 다 잘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물갈이율, 의원 교체율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50% 이상이 넘어요. 매번 의원들은 교체가 많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가 안 바뀌냐? 물갈이만 되지 판갈이가 안 돼서 그래요. 썩은 물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만 바꾼다고 이 물고기가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때 3분의 2가 교체됐어요. 그런데 그 3분의 2 의원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초선 의원 중에서 누가 제일 잘했냐? 지금 같으면 다른 정당의 의원을 잘했다고 뽑아주는 그 지금 살벌해요. 상박해졌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심상정이 제일 잘했다 해서 저를 1등으로 뽑아줬어요. 그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도 했지만 진짜 잘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구 고양시에를 갔어요. 가서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내가 1등 국회의원인데 당연히 당선이 되지. 국회의원 노릇 제일 잘했다는데 당연히 당선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도 당당하게 고양시에 딱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3파전을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우리 노회찬 대표는 노원에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1등 국회의원을 막 떨어뜨리네. 여기 지역구 가보니까 우리 또 정치의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절감했죠. 지역구를 가니까 당만 보고 한 80%는 당만 보고 다녔거든요. 그 개인이 뭐 얼마나 잘나고 열심히 하는지는 보질 않아요. 바람이 부는 선거는 100% 찍는 거죠. 그죠? 바람이 불면 그냥 당만 보고 다 찍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을 보고 찍는 건 한 10 내지 15%밖에 안 돼요. 뭐 전주에서는 잘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늘 그랬기 때문에. 근데 수도권은 그렇지 않답니다. 바람이 불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 현실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대 때는 이제 4년 동안 절치부심해가지고 이게 군소정당 5%도 안 되는 지지율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도 당선이 어렵구나. 그래서 그때 한명숙 대표 시절인데요,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임했어요. 심상정이 똑똑하고 뭐 일 잘한다는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근데 당이 작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당이 작아서 뭐 되겠나 주민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했으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그때는 또 단일화해서 선거 임했는데 당선은 되긴 됐는데 새벽 2시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전국에 최소 표차로 180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아침에 전철역에 가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전부 막 저한테 다음엔 꼭 될 거야 이러면서 하신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또 이건 왜 이런가? 민주당하고까지 단일화를 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뭐냐면 이제 종북 이미지도 있고 그 경기 북부기 때문에 안보 보훈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정당의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으면 국비라도 나오겠냐, 우리 동네 발전이 되겠냐, 그런 얘기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현역 의원이 됐으니까 4년 동안 최선을 다해버리라. 그리고 다음번에는 단일화 없어. 제 마음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명색이 진보정당의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내가 4년 동안 전국 차원에서는 마이크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지역은 몸으로 뛸 수도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도 단독으로 승부가 안 난다면 이 길에 대해서 재검토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제 20대 국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단일화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민주당도 따로 나오고 노동당도 따로 나오고 다 따로 나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당선됐으니까 여기 있죠. 근데 수도권 최다 득표를 했어요. 수도권 최다 득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유세할 때 제가 우리 지역에 복지관도 지어드리겠습니다. 도로도 놔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세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저와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진보 정치는 급진성을 경쟁하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성을 경쟁하는 정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제 주민의 삶의 질도 세계 10위권으로 만들자는 정치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 만들자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진보 정치입니다. 이렇게 유세할 때 지역 주민들이 구름대기처럼 몰려갔어요. 우리 주민들이 무슨 도로 놔주고 복지관 놔주고 그거보다
심상정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나, 정의당이 뭘 하려고 하는 정당인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제가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해서 수도권 최다 득표로 당선되면서 제가 가졌던 확신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자신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역구를 처음에 가다 보니까 지역에도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들이. 주민 단체들이 많잖아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서로 저쪽 단체장이 자유한국당이면 이쪽에는 가지도 않아요. 저쪽이 또 민주당인데는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과거에 저쪽에 뭘 했는지부터 따져요. 저희는 뭐 처음 가서 그 숲을 헤쳐야 되니까 저희는 뭐 자유한국당 편이다, 뭐 민주당 편이다 서로 분석하지만 다 만났어요. 다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진짜 당직자나 자기 이해관계가 거기 매여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든 진보든 그걸 떠나서 정말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국민들 모시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시민들은. 나는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도권 최다 득표가 되는 데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상당 부분 저를 찍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자네하고 노선이 달라. 자네 하는 거 뭐 자네당은 지지하지 않아. 그렇지만 심상정이나 정의당이 좀 힘을 갖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찍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좋은 후보가 나왔으면 아마 거길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도 따지지만 우리 시민들은 겉으로는 개탄하고 조소하고 뭐 냉소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는 정말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구나. 또 진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보수든 진보든 기본적으로 박수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됐어. 그래서 그런데 되겠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몰라서 찍고 안 찍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이제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우리의 변화를.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늘 제가 자문을 합니다. 정치는 우리 사회를 어느 만큼 구원할 수 있을까? 늘 어떤 데는 하루에도 10번씩 참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가 어느 만큼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정치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종교가 하는 거죠. 현실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나 정치인은, 심상정에게 정치인은 변화를 조직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변화를 말할 수 있을 때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아까 급진성을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책임성을 경쟁하는 정당이다. 작년 대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심 대표 좀 더 세게 나가야 되겠어. 다른 후보들이 더 세게 나가잖아. 진보정당보다. 이재명 씨 같은 분이 세게 나가잖아. 옛날에 아마 초창기 진보정당이었으면 진짜 내부에서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우리 당내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 모든 공약이 실현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우리가 내놓는 공약은 삶의 현장에 갔을 때에 시민들이 원하는 거, 그것을 우리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일관성 있게 남비 끓듯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요란을 떨다가 용두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나하나 쌓아서 결과적으로 성과를 만드는
그런 책임 정치가 저와 우리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 저격수라고 하는데 저는 뭐 장난감 총도 쏴본 적이 없어요. 누구 저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이 이제는 문호조 전략 이거 헌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삼성이 노사관계를 인정하도록 제가 S 전략문건 2013년에 폭로했어요.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결국은 이게 드러나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노조가 인정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고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생명권을 중심으로 하겠다 해서 삼성 백혈병 문제, 쌍용자동차 문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가지고 다뤘어요. 4년 동안 매달렸어요. 가습기 살균제 이제는 다 인정이 돼서 법적 구제 방안까지 갔어요. 삼성 백혈병 문제 중재 받아들여서 지금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기해서 다 무시했지만 결국은 지금 2년 만에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는 국감 때 반짝 언론에 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의 경제 권력이기 때문에 삼성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변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국민들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희 당이 20년도에 교섭단체 이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좀 많이 세지겠죠. 이런 얘기를 강연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스컴에서도 듣고 실제 그렇게 하는가 저 당이 검증한다면 국민들이 권력도 전 주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들어서면서 국회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특수활동비 폐지였어요. 저도 수도 없이 대정부 연설 때도 이야기하고 제가 심지어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님들 겨냥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다.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투명성, 회계 투명성을 이야기하면서 말하자면 어디에 기록도 되지 않는 것을 몇천만 원씩 다달이 받아가면서 와이프 생활비 갖다 주고 아들 유학 보내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바꾼다고 왜 안 바꾸냐. 여러분. 민주화 운동했다는 여러분들 왜 안 바꾸냐.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잠깐 보도가 됐지만 그래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 정의당이 저렇게 작은 당이 주장하는 건 뭐 그냥 정의당이니까 의뢰에 주장하는 거. 니들도 한번 특수활동비 받아봐. 그때가 하나. 이런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렵게 민평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죠. 노회찬 대표가 초대 원내대표를 해가지고. 교섭단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사자가 됐어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3천만 원 한 달에 나온 겁니다. 3천만 원. 우리 작은 당인데 3천만 원 나왔어요. 원내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했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테이블에, 교섭단체 테이블에 가지 않았다면 정의당이니까 저건 맨날 주장하는 거, 지네 거 아니니까 주장하는 거 이렇게 취급을 받았겠지만 우리가 교섭단체가 돼서 그 포지션에 가니까 저희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년 만에 특수활동비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의당이 크는 것은 무조건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돼요. 물론 우리도 변절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신할 수 있겠지만 우리 당도 대한민국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어나요. 뭐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우리 당에서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다르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제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지금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면요, 그래서 지금 이 소모적인 양당 체제가 계속 이후에도 된다면 정말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정치가 민생에 도움이 안 돼 더 어렵게만 할 뿐이지. 그리고 어떤 정부가 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우리 좀 손해본다, 이거 잠깐만 뒷걸음치고 있는데 여당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20년도에 정치판을, 아까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를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어려워져요. 문재인 정부 성공 불가능해요. 제가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 그래서 20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총선이에요.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통치권 영역에 있는, 남북관계는 통치권 영역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쭉쭉 밀고 가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생 경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지금 민생 경제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회에서 맡기고 있는 것도 큰 거예요. 왜? 국회는 촛불 이전의 국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점거농성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촛불 이전의 세력들이 국회를 지금 점거농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민심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암만 국민들이 뽑았다 하더라도. 20년도에 촛불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20년도에 우리 정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반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아래 윗선들의 그 영역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랫벌이 아니라 아래 윗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힘이 있다고. 네, 이따가 이제 토론 시간 좀 더 하고요. 이런 현상. 네. 이런 현상이 아래 윗선의 입벌이죠. 아래 입벌들의 하는 행위.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 사회에 아주 포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과반 의석 만들어서 20년 집권한다고 하는데 20년 집권을 하려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계속 지지율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네. 단순치 않습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내려가다가 남북관계 좀 전환되면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그런 건데 경제 부분이 쉽진 않아요. 경제가 지금 엉망이냐? 지표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내의 이 경제 비전 자체가 난맥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재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소득주도 해제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공격하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방어를 안 해요. 네? 그 논리가 훨씬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유튜브 보셨지만은 제가 그렇게 뭐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고 분리분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상황이 그랬어요. 저쪽에서 그냥 총공세를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뭐 별로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제가 성질이 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에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되더라도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면 현 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체제로 가면 사사건건 발목 잡고 개혁은 못하고 집권 후반기에 더 어렵게 될 거예요. 지금 20년 총선 결과가 촛불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가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20년은 제1야당을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돼요.
집권 여당이에요. 그죠? 뭐 과반 의석이냐? 과반 의석이면 조금 더 낫겠지만 대세에 지장 없어요. 제1야당, 민주당과 파트너십을 갖는 제1야당이 누군가? 정의당. 그것을 촛불 이전에 수구 세력이 그대로 제1야당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저는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민주당이 여당인 경우에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인 정치 체제를 선택하실 건지 민주당 대 정의당인 정치 구도를 선택하실 건지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선택하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주에서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위기야 위기. 대통령 지지도 내려가려다 그래서 다 민주당 다 찍어야 돼. 에이, 그건 아니에요. 네. 제1야당을 교체해야 돼. 그래서 민주당보다 왼쪽에서 민주당이 개혁을 멈칫거리면 더 견인하고 남북관계 같은 건 확실한 힘을 실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걸 저는 정의당이기 때문에 정의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그 역사적 사명을 우리 전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7%인데 아까 50 말씀하셨는데 50까지는 아니라도 이 전주에서 민주당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을 만들어주세요. 제1당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고 여당은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이제 선거제도 개혁인데요. 잠깐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아까 우리가 제가 재벌 비난하는 얘기도 했지만 재벌은 재벌의 요구가 있어요. 재벌의 요구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경제 말아먹는 사람이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전부 자기가 있는 조건에서 이해와 요구가 다 다른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너 까불지 마. 이거 민주주의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오라.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오른 사람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 체제예요. 근데 5천만이 다 모여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권을 위임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5천만을 300명에게 위임해서 국회를 좀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주권을 누가 대리인사하지? 그럴 때 뭐 단체장이나 대통령도 있지만 국회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우리 지역에서 뽑은 국회의원 정동영 또 누굽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이 나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만 사실이에요. 실제로는 누가 대변하냐? 정당이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정당에 대한 생각 잘 안 해요. 정당이 대변하죠. 한번 보세요. 정치 과정을 보시면 중요한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당대당 협상을 해서 결렬이 되면 보이콧하고 무슨 국회가 안 돌아가고 당대당 협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어떤 우리 지역구의 한 사람이 어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기 지역구 와서는 맨날 변명할 거예요 아마.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고 다 그런 소리 듣지도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대변하는 것은 당인이라고. 5천만 국민을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을 나누어서 대변하는 게 당이에요. 파티. 그래서 파티라고 해요. 부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당은 모든 국민을 다 대변하는 정당은 그거는 독재당이에요. 그런 당은 없어요. 민주주의에서. 서로 나눠서 대변하는 거예요.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고 재벌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어요. 그 재벌을 대변하는 정당이 우리는 재벌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해야 되는데
서민들 대변하는 것처럼 코스프레 한다. 그래서 그람시라는 그 이태리 정치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상가는 정당은 부분을 대표하면서 전체를 지향한다. 이게 정당이다. 내가 노동자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서민 이쪽을 대변하는 건 대변하더라도, 이 부분을 대변하더라도 대변하면서 동시에 이 국가 전략,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운영 전략은 어떻다. 전체를 지향하는 거죠.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노동자, 서민들만 위해서 합니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는 부분을 대표하면서 전체를 지향하는 것이 파티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엔진은 정당이다. 이게 정치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현대민주주의는 정당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돌아가요. 대한민국 정치가 나쁘다. 여러분들 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여러 가지 성능이 있겠지만 엔진이 나쁜 게 제일 치명적이죠. 그죠? 대한민국 정치가 안 좋은 이유는 엔진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엔진. 정당이 안 좋기 때문에. 정당이 과연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고 있냐? 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당에서 결정되는 거 보고 500만만, 50만만 대변하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응?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권을 위임하는데, 네? 우리 헌법 2조에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나오냐? 선거를 통해서 내 주권을 위임함으로써 절차가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도대체 저 국회가 말이야, 저것들 말이야 맨날 국민의 뜻하고 너무나 달라. 그러면 도대체 주인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유권자가. 내 주권을 위임했는데 국회를 불신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다 선택한 국회란 말이에요. 투표 안 하고 들어온 국회는 없어요. 비례대표도 다 정당 투표로 들어온 거예요. 국민이 투표해서 들어왔어. 그런데 민심하고 너무나 달라. 그러면 도대체 내 주권이 위임되는 절차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그럴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를 대리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보다 더 큰 게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심이 가장 잘 반영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당의 지지율에 부합하는 의석수가 배정이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례성, 대표성 많이 이야기할 때 비례성이 그걸 말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 한 10% 받잖아요? 그러면 정의당 의석수는 얼마나 돼야 됩니까? 그렇죠. 정의당이 10%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정의당은 10%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라. 국민들이 그렇게 모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300명 중에 30명은 있어야 10%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의석이 얼마입니까? 5석. 근데 지금은 지금 지지율이라고 치고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때 어땠냐? 7.2%예요. 그럼 7.2%면은 37이 21, 21석이 보장돼요. 그게 독일식이에요. 정의당이 독일에 있었다면 지금 21석이에요. 총선.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보장해 주냐? 왜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 7%인데 의석은 우리가 2%밖에 못 가졌냐? 그럼 정의당을 지지해서 정의당에 투표하는 분들은 나는 내 뜻은 정의당을 통해서 반영할 거야. 이 얘기예요. 정의당이 날 대변해 줘. 그때 180만 표 이상 우리가 받았거든요. 180만 명은 정의당을 통해서 대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6석 2%밖에 없으니까 45만 명밖에 대변을 못해요. 그럼 정의당을 통해서 대변을 받고자 하는 나머지 한 130만 명은 어디로 갔냐? 큰 당이 주권자의 동의도 없이 가져간 거예요. 의석을. 그러니까 왜 큰 당은 자기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당은 자기 지지율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나? 그거는 뭐냐면 우리 300석 중에 84%를 지역구에서 뽑기 때문에 소선거로 1등만 뽑잖아요. 1등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선거 문제 비례가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84%를 1등만 뽑는 선거를 하니까 여러분 여기 전주에서 선거할 때 후보가 둘만 나옵니까?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선자를 뽑은 표하고 낙선자를 뽑은 표하고 어디가 많을까요? 그렇죠. 이 낙선자를 뽑은 표는 싸그리 어떻게 돼요? 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권자들이 당선자를 뽑았든 낙선자를 뽑았든 이 등가, 이 투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비례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죠. 독일 같은 데는 비례 의석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150석, 그 다음에 지역구가 150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의당이 30석을 얻어야 되는데 10%면 30석을 얻어야 되는데 신생정당일수록 단박에 1등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정의당 찍어주고 싶지만 저 찍으면 될까? 그래서 딴 데 찍었다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찍으면 무조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 단박에 신생정당이나 진보정당이 지역구에서 1등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정의당이 왜 노회찬하고 심상정밖에 없냐? 지역구 돌파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비례의원들 다 유능하지만 웬만해서는 지역구 돌파가 어려워요. 단박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 지지율이 한 40%쯤 되고 80%를 정당만 보고 찍으니까 자기 역량 때문이 아니라 80% 위에서 자기는 뛰는 거고 우리는 그냥 저 밑에 2%, 5% 그 과거에 밑에까지 저 굴속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니까 되질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하면은 평생 작은 정당은 이 벽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양당만 계속 일당의 당을 나눠먹게 돼요. 그러니까 비례를 늘려서 예를 들면 10%면 우리가 지역구에서 30석을 얻었는데 지역구에서 15석밖에 못 얻었다. 그럼 15석은 어디서 채워준다고요? 비례로 채워줘요. 우리가 지역구에서 30석을 다 얻었다 그러면은 비례는 없어요. 31석을 얻었다 그러면 한 석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지역구는 내가 직접 뽑지만 비례는 뭐 우리가 뽑은 거 아니지 않냐. 대표가 자기 주머니에서 뭐 한 거 아니냐. 이 비례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당 지지율, 지역구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에서 공천하는 거예요. 지역구도. 비례도 정당에서 공천하는 거고. 그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구성하는 방법이 비례냐 지역구냐입니다. 비례도 다 우리가 정당 투표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례를 공천하는데 우리처럼 당원들이 뽑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대표가 자기 측근들만 한다고 그 당은 정당 투표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선거제도 개혁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을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선거제도가 이렇게 왜곡돼서 오랫동안 이게 승자 독식 선거제도라는 거예요. 양당 체제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3지대 시도가 무진장 많았어요. 과거에 정주영 씨, 문국현 씨, 박찬종 씨, 하다못해 우리 그 안철수 씨까지 있었지만 하나도 성공 못하고 다 집어쳤지 않습니까? 안철수 씨가 자수성가했다고 했을 때 제가 참다 말고 한마디 했어요. 무슨 자수성가냐? 저희처럼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 제도를 바꿔서 개혁하려고 힘을 이쪽으로 더 모았으면은 벌써 이 선거제도 개혁을 넘고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안철수 씨는 어떻게 선택했어요? 그 길은 너무나 고된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교섭단체 20석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자수성가예요? 정치에서 금수저는 교섭단체거든요. 유승민 씨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오는 거 호기롭게 뛰쳐나왔는데 그 왜 가능했냐? 20석 만들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일부 돌아가니까 아이고 지금 나선이 축구 배고프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들어가니까 또 다시 합쳐가지고 20석을 만들었잖아요. 자력으로
이 벽을 넘어서는 이 수많은 시행착오, 맨 땅에 헤딩하는 이 어려운 길을 아둔하게 계속해온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어요. 다 쉬운 길 찾아서 안철수 씨가 민주당 들어가면서 한 얘기는 뭐예요? 그 큰 힘을 개혁에 활용하겠다. 그렇게 쉽게 힘을 얻은 사람은 쉽겠어요. 무슨 개혁은 무슨 개혁이에요? 개혁은 그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자임하지 않는 사람이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감수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그렇지만 이 제도가 이렇게 돼서 그런 극단적인 양당 대결 정치가 계속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누구도 이 양당 1당과 2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까불지만 애들 그러다가 그냥 지쳐서 그만이고 나중에 정계 개편해 버리면 돼. 이런 생각이죠. 양당은. 그러니까 이 양당은 어떻게 되느냐면 경쟁자가 없어요. 최소한 내가 집권당이 되든지 제1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안을 가지고 경쟁에서 저 당이 참 잘하면 나도 뭐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정의당이 특수활동비 가지고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바른미래당이 특수활동비 수용하자 이렇게 해갖고 특수활동비가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자가 없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권력을 갖는 방법은 간단해요. 얘가 나보다 더 못하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그러니까 권력 뺏긴 날로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결사항전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정부의 성과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를 좀 속된 말로 거꾸로 틀려야 그 다음에 누가 돼요? 다른 사람은 없어. 그 다음에 안 되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모적인 대결 정치. 양당에. 이게 정치를 얼마나 좋냐면 맨날 뭐 서로 보이콧하면서 우리가 올래, 네가 올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들 관심 없어요. 누가 올든 상관없이 국민들만 손해보는 거거든. 그죠?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양당 정치가 계속돼요. 그래서 정치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당 사이에서는 서로 나눠먹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개혁이고 뭐고 뭐 민주당이 뭐라고 무슨 뭐 개혁 이야기하고 적폐 이야기해도 자기 적폐는 개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평화당이라는 사다리가 있어서 이게 국회에 들어왔지만 담벼락에 높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놀아먹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없고 문 밖에서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화민주당이라는 사다리가 있어서 타고 안에 들어간 거죠. 교섭단체. 그래서 안에서 그냥 문 열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DJ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독일식 정당 영웅들의 대표죠. 그때부터 연동형을 계속 주장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퇴임 후에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지금 생각해봐도 정권을 한번 우리가 더 잡는 것보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이야기한 2대1 그게 바로 연동형이거든요. 권역별이지만 그거 우리 당론이 그거 바뀌는 거 다 동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20년 동안 민주당 당론이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원래 엘리베이터 오가면서도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막상 지금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지금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손해입니까? 그동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렸던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건데 그걸 손해라고 이야기하면 개혁은 갈 데가 없어요. 민주당 정권이 지금 적폐청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하는 쪽은 지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내 거는 내려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 것만 개혁하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정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적폐죠. 정치의 적폐 아닙니까?